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5주차 강의가 되는데요. 이번 5주차 강의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안내 드렸었던 것처럼 낙태와 생명윤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낙태라는 표현은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요.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낙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이 낙태 정의가 어떻게 될 건지 바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태 영어로는 abor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태아가 몸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리고 그 부속물, 먼저 태반이 되겠죠.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즉 임산부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2조 7항에서는 이 낙태를 임신중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이 되겠고요. 바로 이러한 인공 임신 중절은 형법 269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형법 269조에 의하면 바로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즉 임산부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도 바로 1항의 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낙태를 시술한 의사라든가 또 이 낙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줬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형법 269조의 낙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형법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 즉 동의하지 않았는데 낙태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산부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낙태를 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벌이 무겁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 사망의 세 번째 항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즉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를 비롯해서 이 낙태를 하는데 도움을 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벌을 이렇게 형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형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를 갖다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이제 경우냐면 첫 번째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예. 본인이나 배우자, 즉 임산부나 혹은 남편, 예. 이런 경우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네 번째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전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6천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천 이내 혈족. 또 세 번째로 6천 이내의 양 부목의 혈족, 4천 이내의 양 부목의 인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예, 인공 임신 중절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예,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를 갖다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로 이러한 내용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임신 24주일이 넘으면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법 제14조 1항 제1호에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 이런 것에 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법 14조 1항 2호에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그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그리고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요것에 한해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한계를 갖다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모자보건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현행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아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요것에 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냐, 또 그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에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을 갖다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행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기 낙태, 임산부 자신이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자기 낙태, 이러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동의 낙태, 임산부의 동의가 있었을 때 낙태하는 경우에 의사, 한의사 등 조산사, 약제사 등이 임산부의 촉탁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할 때는 업무상 낙태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업무상으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낙태를 하는 경우,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낙태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치사가 발생한 경우, 즉 앞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낙태 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임산부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낙태를 엄격하게 정하고 규정하고 벌을 갖다 엄벌 조항까지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낙태 허용국의 현황을 요거는 아주 제가 이제 최신의 자료로 올해 6월 27일 재생산권 센터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나타낸 그 지도를 갖다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면 허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경우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허용한다는 것은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또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초록색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황색의 경우가 산모 건강 유지를 위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상당한,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국가들이 노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전면 허용, 거의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전면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꽤 있는데, 미국이 지금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 섞여 있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미국이 바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갖다가 내렸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결정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반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낙태 허용국들 현황을 갖다 보면은 세계적인 추세는 낙태를 허용하는, 즉 낙태를 자유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영국 태아가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을 하고,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6월 22일이전 이때는 아주 자유롭게 낙태를 갖다가 인정을 했고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었었어요. 그런데 6월 22일 6월 22일이 아니라 2022년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낙태가 불법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요. 주별로 새롭게 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죠. 일본의 경우가 세계 최초로 낙태를 갖다 합법화한 국가예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낙태는 유전적 질병, 강간, 임신의 경우 허용을 하고, 또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낙태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세계에서 최초로 사후 피임약을 갖다가 합법화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낙태를 갖다가 어떻게 허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갖다가 거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이끈 나라이면서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꾼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후에 낙태를 갖다가 자유롭게 허용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1948년부터 일찍 낙태를 허용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인구 팽창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윤회를 믿는 전통적인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남미의 경우는 아까 세계 지도에서 봤을 때처럼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칠레.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것 자체도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저기 보면 약간 이제 회색으로 써놨죠. 한국,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금지였었는데 다 풀려 있죠, 지금은. 예. 브라질만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요. 12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남아공 뭐 등등등등. 10에서 13주까지 자유롭게 미국 연방 대법 판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 6월에 주별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또 낙태는 연방대법원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내려서 주별 입법이 정해지기까지는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16주에서 18주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포르투갈, 22주가 일본이고요. 24주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영국, 러시아, 대만,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24주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실은 이 낙태 허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낙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행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또 한쪽에서는 그마저 없으면은 생명 경시 현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 기사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건 이상을 갖다 돌파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바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 또는 민정수석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2017년 말을 갖다가 뜨겁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때를 갖다 포함해 가지고 OECD 국가에서 그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갖다 이제 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OECD 주요 회원국 지금 현재는 2022년 현재로는 3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정책에 대해서 본인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예요. 상담 의무국 7개 나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를 포함해서 7개 나라고요. 여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교적 제한이 없는 나라가 25개 나라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멕시코, 미국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은 이러한 이제 법률들이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금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나라, 사회경제적 사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이 거의 없는 경우인데 사회경제적 사유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영국, 일본, 핀란드. 요거는 금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인 허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본인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허용하는 나라예요. 사회경제적 사유로 불가한 나라가 회색 표시가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콜롬비아였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한이 없이 허용된 그런 국가로 바뀌었죠. 그 내용을 최근 낙태 관련 국제적 움직임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일랜드가 2018년에 우리나라 2017년 후반부에 뜨겁게 달궜었다고 그랬잖아요. 낙태와 관련해서. 한참 그렇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국민청원까지 됐었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일랜드는 2018년에 5월 25일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5월 26일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한이 없이 본인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인 2019년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자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8월 9일에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2020년에 12월 말에 상원에서 다시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됐고요. 뉴질랜드 2020년 12월, 콜롬비아 2022년 올해 2월이죠. 낙태죄를 갖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최근이죠. 미국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보호를 갖다가 철폐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202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사항을 갖다 다시 정하라 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인 것이죠. 바로 미국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갖다 폐기한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회경제적 사유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순으로 불가했었던 나라에서 이제 제한이 없이 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미국의 바로 대법원에 의한 낙태 합법화 판결을 갖다가 폐기를 한 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왔던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오늘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여성의 낙태 권리가 오늘로써 폐기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낙태 문제의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3년 내렸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연방대법관 9명이 표결해 5대4의 결정으로 폐기했는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갔다며 개탄했습니다. The court literally taking America back 150 years. This is a sad day for the country in my view. But it doesn't mean the fight's over. 또 대법원이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판결로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This decision is an outrage. It's illegitimate. Abortion bans are illegitimate. And I'm so glad that the justices actually established the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this land.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는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미 대법원의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낙태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이 낙태가 진짜 계속 이어야지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한쪽에서의 목소리.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UCC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낙태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낙태 시술은 1기, 2기, 그리고 3기 이렇게 이제 3개의 기간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요와 관련된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보실 테고요. 제가 그 내용은 바로 그 해석을 해서 그래서 주석을 밑에다가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First,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medical abortion. This is a procedure in which the mother swallows pills in order to terminate her baby, and it is performed up to the 9th week of pregnancy. The procedure involves 2 steps. Step 1. At the abortion clinic or doctor's office, the woman takes pills which contain mifepristone, also called RU46. RU46 blocks the action of a hormone called progesterone. Progesterone is naturally produced in the mother's body to stabilize the lining of the uterus. When RU46 blocks progesterone, the lining of the mother's uterus breaks down, cutting off blood and nourishment to the baby, who then dies inside the mother's womb.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after it has been taken, it is 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RU46 and save the baby if progesterone is administered. The sooner, the better. Step 2. 24 to 48 hours after taking RU46, the woman takes misoprostol, also called Cytotec, that is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vaginally. RU46 and misoprostol together cause severe cramping, contractions, and often heavy bleeding to force the dead baby out of the woman's uterus. The process can be very intense and painful, and the bleeding and contractions can last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While she could lose her baby anytime and anywhere during this process, the woman will often sit on a toilet as she prepares to expel the child, which she will then flush. She may even see her dead baby within the pregnancy sac. At 9 weeks, for example, the baby will be almost an inch long, and if she looks carefully, she might be able to count the fingers and toes. After she has disposed of her baby, the woman may have bleeding and spotting for several weeks. Bleeding lasts, on average, 9 to 16 days. 8% of women bleed more than 30 days, and 1% require hospitalization because of heavy bleeding. RU46 is only FDA approved for the first 7 weeks of pregnancy. While RU46 can be used off-label up to 9 weeks, the failure rate increases as the pregnancy progresses. At 7 weeks, it has a 5% failure rate. At 8 weeks, an 8% failure rate, and at 9 weeks, a 10% failure rate. If failure occurs, she will usually be offered a surgical abortion. For the mother, medical abortion often cause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diarrhea, headache, and heavy bleeding. Maternal deaths have occurred, most frequently due to infection and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ction D&C, dilatation and curett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It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left behind. This can lead to infection or bleeding.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the abortionist uses a curette to scrape the lining of the uterus. The curette is basically a long-handled curved blade. Once the uterus is empty, the speculum is removed and the abortion is complete. The risks of suction D&C include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potentially damaging intestine, bladder, and nearby blood vessels, hemorrhage, infection, and in rare instances, even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The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Finally, I'm going to describe a 3rd trimester induced abortion, which is performed at 25 weeks to term. At this point, the baby is almost fully developed and viable, meaning he or she could survive outside the womb if the mother were to go into labor prematurely. Because the baby is so large and developed, this procedure takes 3 or 4 days to complete. On day 1, the abortionist uses a large needle to inject a drug called digoxin.
Digoxin is generally used to treat heart problems, but a high enough dosage of digoxin will cause fatal cardiac arrest. The abortionist inserts the needle with the digoxin through the woman's abdomen or through her vagina and into the baby, targeting either the head, torso, or heart. The baby will feel it. Babies at this stage feel pain. When the needle pierces the baby's body and the digoxin takes effect, the life of the baby will end. The abortionist then inserts multiple sticks of seaweed called laminaria into the woman's cervix. They will slowly open up the cervix for delivery of a stillborn baby. While the woman waits for the laminaria to dilate her cervix, she carries her dead baby inside of her for 2 to 3 days. On day 2, the abortionist replaces the laminaria and may perform a second ultrasound to ensure the baby is dead. If the child is still alive, he administers another lethal dose of digoxin. The woman then goes back to where she is staying while her cervix continues to dilate. If she goes into labor and is unable to make it to the clinic in time, she will give birth at home or in a hotel. In this case, she may be advised to deliver her baby into a bathroom toilet. The abortionist then comes to remove the baby and clean up. If she can make it to the clinic, she will do so during her severest contractions and deliver her dead son or daughter. If the baby does not come out whole, then the procedure becomes a D&E, a dilation and evacuation, and the abortionist uses clamps and forceps to dismember the baby, piece by piece. Once the placenta and all the body parts have been removed, the abortion is complete. Late-term abortions have a high risk of hemorrhage, lacerations, and uterine perforations, as well as a risk of maternal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I will no longer do any more abortions. When you finally figure out that killing a baby that big for money is wrong, then it doesn't take you too long to figure out it doesn't matter if the baby is this big or this big or this big or maybe even this big, it's all the same. And I haven't done any since then and I never will.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그쵸? 조금 끔찍한 그런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과정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